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비상계엄령은 결국 심판받게 될까요? 아니면 면죄부를 받고 언제든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이번 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 후반인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2, 3일 전 선고기일을 밝히는 점을 고려하면 월화 선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화요일 오후인 만큼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선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목요일 또는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앞선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만큼 21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기간이 93일째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 기간을 이미 넘어선 데다 변론이 끝난 지도 3주 차로 접어드는 만큼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과열로 헌재가 더더욱 신중하게 평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더 이상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은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도 이미 결정문 초안은 나왔을 것이라며 주말에도 온라인으로도 평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선고 시점을 정하는 마지막 변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꼽힙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심리하려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성을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적어도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판단을 시도할지, 만약 전원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 개별 의견을 기재할지 등에 따라 선고 시점이 하루 이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판 불복을 선동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결과 승복은 당연한 거라며 그동안 불복을 선동해온 소속 의원들부터 징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고가 되면은 그 결과는 모두를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지자 지도부 차원에서 불복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과격한 선동을 이어가고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 시위까지 벌이자 지도부가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또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거리 두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 대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승복은 선택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공동 메시지를 낼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되레 화살을 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복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기 위한 치졸한 연막이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헌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불복을 선동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그러면서 극우 선동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합당한 징계 조치를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5일차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선고가 늦어질수록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 가운데 선고를 앞두고 여야 막판 장애 여론전이 한층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반려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죠. 이후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경찰 역시 열흘 넘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비판이 일었는데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한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한 남성이 뒤따릅니다.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검토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단 겁니다. 경찰은 앞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수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잇따라 기각당했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10일 넘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영장을 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쳐요 그러면? 지금 국수본에서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 등을 참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1월처럼 경호처 수뇌부들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구속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탄핵 선고와 관계없이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정무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선고 기일 이전에도 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구속 논리를 강화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거 거리로 나섰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리길 촉구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광장 앞 도로가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손엔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등이 적힌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3월 중순 찾아온 꽃샘추위에 모자와 마스크는 물론 은박지까지 다시 챙겨 나온 시민들은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습니다. 목요일이 저는 마지막 집회이길 너무너무 바랬어요. 왜냐하면 14일에 꼭 선고가 되기를 바랬었는데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일이 마지막이길 바라는데요. 탄핵 선고 자체가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이 너무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는 그냥 거의 난리 난다고 봐야 돼요.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8대0 인용이 확실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건 세계적 인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것이라면서 이번 주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요, 이제 이번 주 안에 나올 거야. 옛날의 윤석열이 아니야. 완전히 이건 하늘로부터 나타난 윤석열이 될 것이라고.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이틀 연속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이틀간 4,800여 명을 배치했고 양측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대 법학연구소 이범준 헌법학 박사와 탄핵 심판에 대해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이제 이번 주 수목금은 돼야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 본인,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탄핵 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만 판단하면 됐는데 지금은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위헌인지를 정하려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요들을 이제 줄줄이 탄핵했다, 뭐 검사들을 탄핵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줄 탄핵이 위헌인지 이걸 가리기 위해서 먼저 탄핵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결론을 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앞으로 있을 이제 대통령 선거를 누가 이끌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그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부총리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체제로 갈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고 그 뒤에 한덕수 총리 사건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약간 복잡하고 또 만약에 그 탄핵을 기각했을 경우에 최상목 체제에서 한덕수 체제로 다시 또 바뀌는 문제가 있어서 웬만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총리 사건을 같이 선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지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 외에도 지금 한덕수 총리 사건 이것이 현재 남아 있고 이 앞에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던 것이죠.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쭉 지켜보셨죠. 그 변론이 11번 진행됐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전직 기자로서 이 사건의 찬반 집회도 나가보고 했는데 시민들이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정의 대리인으로 나온 법률가들이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또 재판관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면서 장애 변론을 하고 이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대리인들이 또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설득해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이 당연한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 걱정해야 된다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초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는 한미 외교장관이 서로 부둥켜 안으며 동맹을 강조하던 무렵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대미 외교에 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지난 1월 초. 미국 바이든 정부 막바지에 미 외교수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블링컨 당시 미 국무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Our relationship is bigger than any one leader, any one government, any one party. The security challenges that we face, the economic opportunities we share, they will continue to bring us closer together. 같이 갑시다. 손을 맞잡고 서로 부둥켜 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전후해 해관보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미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해도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해 한국 연구진 방문이나 기술 협력 등을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인 제퍼슨랩의 웹사이트엔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이 올랐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쿠바 등과 함께였습니다. 한미동맹 복원을 최대 치적으로 꼽았던 정부는 사전 협의는 고사하고 귀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비공식 경로로 상황을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관련 경위를 정확하게 배경과 경위를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고. 이런 가운데 미 알래스카 주지사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미 에너지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과 일본의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언급한 데 따른 걸로 관측됩니다. 혹독한 기후와 경제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동안 누구도 섣불리 뛰어들지 못한 사업에 투자를 압박하고 나선 건데 그러면서도 민감국가 분류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는 우리 정부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번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주제가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부인데요. 때문에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우리 정보부처 장관들은 뒤늦게 부랴부랴 미국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 원자력, 양자 등 각종 첨단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과학기술 협력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한 해만 해도 약 120억 원 규모의 공동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민감 국가로 확정되면 원자력 같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 공유가 제한되거나 인력 교류와 공동 연구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 장비를 사용할 때 5일 전에 승인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민감 국가가 되면 최소 45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이나 사용 후 핵 원료 재활용 같은 주요 원자력 기술 대부분이 미국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장 지난 1월 산업부와 외교부,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가 체결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련한 약정도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입니다. 미국하고 협력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기술적 과제가 있을 적에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밝히는 등 관련 부처들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으로 한미 간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 부처들도 장담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야당에선 당장 이번 외교 참사가 12.3 내란 탓이라고 맹공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계엄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감국가 지정도 야당 탓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이 가져온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친위 쿠데타에 정신이 팔려 72년간 발전해온 한미동맹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한미동맹이 72년 동안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 왔는데 최초로 퇴보하고 뒷걸음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도 아니고 그간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외쳐왔던 바이든 행정부가 내렸던 조치란 게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에서도 비상계엄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민감국가 지정이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비상계엄을 막으려던 이유는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전국이 극도로 불안해졌고 그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남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민감국가 지정마저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타공인 통상 전문가인데 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해서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 체제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제기했던 핵무장론 주장이 미국의 우려를 불러왔다는 해석에 대해선 미국 공식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며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개인 재산을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주주사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는 오늘 김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만 지원 금액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며 정확히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난 4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불황과 물가 상승 속에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국 불안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월 수익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자영업자가 900만 명을 넘어서는데요. 특히 지역에선 핵심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버틸 희망조차 잃고 있다고 합니다. 김희건 영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여기가 상권이 엄청 잘 됐었어요. 사람 부딪혀가지고 서울 동대문처럼 지금 완전 보시죠. 사람이 안 나요. 국내 대표 관광지 여수. 급격한 물가 상승 탓에 전라도 밥상다리가 휜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저희 여수 같은 경우는 딱새우가 유명한데 한 박스 22만 원 하던 게 지금은 4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5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세계적인 석유화학단지 여수 산단에 불어닥친 불황은 지역 자영업자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한 군데가 폐업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이 저희 집의 고객들인데.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24년 사상 최대치인 1조 3,90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대구는 폐업률 1위입니다. 전국에서 대단했죠. 거리가 구름각에 몰려드는 그런 동성로 거리에. 그런 동성로도 옛말. 운영을 중단한 백화점과 비어있는 스타벅스 건물은 동성로 쇠락의 상징이 됐습니다. 매출은 없제, 가게세는 오르제, 폐업은 전방이 한 3분의 1은 됩니다. 자영업자의 고충은 코로나19 때부터 누적됐습니다. 한 그릇 파셨어요? 야, 니 축구한다. 그래도 요즘 가면 장사가 나았어. 지금 나가면 전부 다 인사가 아우 장사 왜 이래 안 되나? 아우 왜 이래 손님 없노? 그게 인사다. 야, 12시가 다 됐는데 사람 하나 지나가는 사람 없고. 국수 배달을 따라가 본 한복 상가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국수 하세요. 마수 못 나고 한 사람이 반텀 넘는다니까. 하루도 돈 구경 못 한 날이 많아.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가 내란 사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TV만 켜면 지금 몇 개월 동안입니까? 지금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현재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언젠간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이젠 버틸 희망조차 없다고 합니다. 아우 미만이죠. 국수 한 그릇 마음 놓고 이래 잡숫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 장사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취업난 속에 구직마저 포기한 30대가 6개월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달에 30대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은 31만 6천 명으로 지난해 9월부터 6달째 최대 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구직을 포기한 사람과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실업 상태인 사람을 포함한 이른바 청년 백수는 12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 명이 늘었습니다. 기저귀나 생리대는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위생을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한 업체가 폐기 대상 기저귀나 생리대를 맨손으로 재포장해서 판매해오다 적발돼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 샨둥성 지닝시의 한 창고. 1톤짜리 대형 포장 수백 개가 창고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준에 맞지 않아 폐기 대상이 된 이른바 B급 기저귀들입니다. 작업자들은 기저귀를 탁자 위에 내리쳐 원래의 폭신한 상태로 만들고 여러 개를 한데 묶어 포장합니다. 위생이나 소독 관련 장비는 보이지 않고 작업자들 역시 맨손으로 기저귀를 만지고 있습니다. 里边垃圾啊、乱七八糟的什么都有，然后咱们再拉回来放到咱们这车间，咱的卫生条件达到了吗？达不到吧？ 업체는 B급 기저귀나 생리대를 우리 돈으로 톤당 5만 원에서 28만 원에 사들인 뒤 재포장 과정을 거쳐 많게는 30배 가까이 폭리를 취했습니다. 제품을 생산한 회사도 폐기 처분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업체는 재포장에서 탈락한 제품들도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잘게 부숴 다른 위생용품의 원료로 톤당 60만 원 정도에 팔아넘겼습니다.
你要多少我可以给你供多少，因为咱国内的市场，所有的上市公司都给我这挂个钩的。 중국 관영 언론의 보도로 폐기대상 기저귀와 생리대의 재판매가 알려지면서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품 생산 업체들은 재포장 업체와 관련 없다는 성명을 앞다퉈 발표했고 지역 정부는 재활용 업체를 봉쇄하고 관련 부서들이 공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비위생적인 기저귀나 생리대가 시중에 유통돼 왔다는 사실에 중국 누리꾼들은 차라리 천 생리대를 쓰는 게 낫겠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정성 들여 한 끼를 준비하기보다 적당히 배를 채우는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지죠. 대신에 먹방을 보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먹방의 인기만큼 형태도 다양해진 요즘 먹방,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급 식당에 나올 법한 프랑스 요리부터 각종 한식까지. 평소 식단 관리가 철저하다는 배우나 가수 할 것 없이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유학 때 갈고 닦은 실력으로 유튜브에서 요리 방송을 시작한 음악가 정재형 씨. 부엌에서 와인 한 잔 놓고 얘기했을 때 고민 해결도 금방 됐던 생각이 나서 음악가가 아닌 요리사로 알려질까 걱정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먹방이 본격화한 건 2010년대 초.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개인 방송들이 인기를 끌면서입니다. 풍요롭지만 미적 기준이 더 엄격해진 세상에서 폭식과 대식은 대리만족을 줬습니다. 우리의 윗세대들은 많이 먹어라. 예전에 많이 먹는 것들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세대들이 왔잖아요. 그러다 최근 몇 년 사이 유행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먹기보다는 요리법을 소개하고 한 끼를 먹어도 맛깔나게 먹는 미식 콘텐츠가 많아졌습니다. 조금 먹는 행위에 좀 머물렀다면 요즘은 좀 과정을 좀 고파하는 것 같다. 식사 준비에 2-3시간을 할 수 있는 부모도 많지 않고. 허겁지겁 배를 채우듯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은 정성스레 요리를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기본은 외로워서예요. 음식에서 기대하고 느끼는 건 추억과 위로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의 고단함을 한 끼 밥으로 달래는 중년 직장인의 이야기, 고독한 미식가. 한국에서 혼밥 열풍까지 일으키며 사랑받는 것도 결국은 비슷한 이유입니다. 生きるためにだったり幸せのために食べるという行為があっていろんな感情が呼び起こされると思うんで 밥을 지어 나눠 먹는 모습을 모니터로 보며 위로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건 식구들이 밥상에 모여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일이 이제는 특별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하며 재판부와 검찰이 내놓은 설명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집중 분석합니다. 또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여전히 대통령의 거부권과 불소추 특권 뒤에 몸통을 숨기고 있는 의혹들을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에서 SK가 DB를 꺾고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소인 46경기 만에 1위를 확정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앞선 경기에서 2위 LG가 KT에 패하면서 정규리그 우승까지 1승만 남겨둔 SK. 1쿼터 시작부터 안영준의 과감한 외곽포와 저돌적인 골밑 플레이가 통하면서 손쉽게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안영준이 주춤하면 김선영과 오재현이 든든한 석점포로 뒤를 바쳤습니다. 뛰는 농구도 여전했습니다. 김선영과 원희는 DB의 골밑을 마음껏 휘저으며 득점을 올렸고 오재현은 가로채기에 성공한 뒤 폭풍 질주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전들의 고른 활약 속에 스피디의 팀 SK는 1위도 가장 빨리 확정했습니다. 시즌 초 우승 후보에 들지 못했지만 역대 최소인 46경기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이렇게 솔직히 잘할 줄 몰랐습니다. 선수들 잘 믿고 우리 선수들 잘 준비해준 덕분에 오늘같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농구 챔피언 결정 1차전에선 BNK가 먼저 웃었습니다.
한때 16점까지 뒤졌던 BNK는 4쿼터 안예지와 김소니아의 콤비 플레이로 끝내 경기를 뒤집더니 베테랑 박혜진의 석점포까지 터지며 53대 47로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한화의 새 외국인 투수 폰세가 5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역투를 펼쳤습니다. 2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엿새전 시범 경기 첫 등판에서 4이닝 무실점의 역투를 펼쳤던 한화의 폰세. 오늘은 투구가 더 위력적이었습니다. 최고 시속 155km의 강속구는 물론 포크볼과 슬라이더까지 예리했는데요. 5이닝 동안 몸에 맞는 공과 볼넷으로 3명의 주자를 내보냈지만 피안타 없이 무실점을 기록하며 시범 경기 등판을 마쳤습니다. 류현진과 엄상백, 문동주의 2명의 외국인 투수까지 완벽한 선발진을 갖췄습니다. 한화 팬들 올 시즌 기대가 더 커지겠는데요. 키움의 신인 여동욱이 파울 타구를 쫓아가는데요. 몸을 날려서 잡아낸 뒤에 상대 더그아웃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치진 않았겠죠. 씩씩하게 3루로 돌아가는데 부상 조심해야겠습니다. 프로축구 포항 이태석 선수의 시원한 왼발 중거리포입니다. 하지만 최하위 포항은 전북과 비기면서 첫 승을 올리지는 못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별안간 겨울로 돌아간 것 같은 날씨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최대 15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밤사이 경기 북동부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이어지겠고요. 눈은 내일 오후 잦아들었다가 늦은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에서 펑펑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내륙에도 최대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또 이 눈구름을 만든 북극 한기의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서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에 체감 추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파주 등 그 외 내륙 많은 지역에서도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0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6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 눈과 비구름이 물러간 뒤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위헌적인 계엄이 심판받지 않으면 한국은 대통령이 언제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막고 언론을 마비시키고 아무나 체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음 세대에게도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지친다고, 지겹다고 거짓 선동에 눈 감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